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너무 무성의하게 대했던 건 아니냐. 그 사이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범인이 인터뷰하려는 언론사를 향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의미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오늘은 경제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결국 나랏빛 천조가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닌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젖힌 문정부, 한국경제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604조 초슈퍼 예산, 급증하는 국가 예산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 기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자리 31조, 청년 지원 23조. 명목까지는 좋긴 한데 마지막까지 빚내서 돈 풀기,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 한국경제의 비판입니다. 이걸 국민 1인당의 채무로 환산하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빚 규모가 상당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명락, 대전, 블랙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 캠프 간의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대전, 충남의 선택, 이재명 캠프에서는 결선 없이 가자, 과반으로 가자라는 분위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번에 뒤집는다라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변호사 비용을 냈네 안 냈네, 대납했네 안 냈네라는 의혹을 두고 두 후보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이 강 씨가 절단기를 구입하고 1차 살인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하고 계획범죄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는 거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발길질, 도대체 이 발길질 무엇을 향한 거고 누구를 향한 발길질일까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군이 완전하게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군을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20년 아프간 전쟁은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밤에 떠난 미군, 이 사진 한 장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아프간 철군 작전은 종료됐고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거의 달인들, 법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묘하게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간의 이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당 안팎에서는 원래 있었던 사람과 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간의 묘한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장면입니다. 유경수 여사님께서 적십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그 어진 모습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 수사하신 분께서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냐라고 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 방문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존경 어린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얼핏 주변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렸어요. 여길 뭐하러 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은 좀 앙금 뭐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 이제 볼 수 TK까지 네. 볼 수 있을 텐데 뭐 충청권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지역세 그다음에 세대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 그다음에 TK와 충청 이런 쪽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광고한 지지층이었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탄핵에 직접적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 전 총장을 두고 아직까지 그 앙금이 있을 텐데 결국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전까지 저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윤 전 총장이 계속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할 당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수감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에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같이 내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뭐 저 부분은 계속 저런 스탠스로 풀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좀 한계이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어진 분이다라는 이 보수층 핵심의 어떤 정서를 툭 건드리는 그런 말들도 나왔고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들 중에 누가 가장 존경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딱 한 사람을 꼽은 게 아니라 대통령들은 다 각자의 어떤 숙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독한 상황 속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굉장히 업적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본인이 강한 결단 속에서 해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지지층들 그리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과의 어떤 정서적 일체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야권의 대권 주자들 간에 이 묘한 편가르기 아닌 편가르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최재형 vs 홍준표, 유승민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의 룰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꼭 경선 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홍 후보가 이런 발언을 꺼냈습니다. 지난 6월 20개월 의붓딸 강간 폭행에 살해한 사건의 기사를 공유하며 홍준표 후보가 이런 X는 사형시켜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형시키겠다라고 SNS에 밝혔다고 하는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습니까? 너 사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 제도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 97년 이후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지 사형 집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사형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범행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찬성을 하고 또 사형 집행 과정을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참혹한 현장 그리고 또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여러 명을 죽인 이런 집단 흉악범 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왜 사형을 집행을 안 하냐 사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영화 강간 살해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정의지 사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뭐 국민들이 그렇게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뭐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이라면 명확한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발언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진짜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다시 뭐 소위 부활시키겠다라는 뭐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홍 후보의 말은. 뭐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이나 형사 관련된 많은 법에 사형 제도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거든요. 사형 집행은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명령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형사소송법 465조에 아예 시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판결 확정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 법무부 장관은 명령을 해야 돼요. 아, 사형 집행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집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사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국민들의 그 컨센서스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대로 집행을 하든지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의원님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그 이름 그대로 성 그대로 나름대로 색깔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형제, 뭐 예컨대 뭐 정시 부활, 그다음 뭐 사법시험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준표 의원의 대표적인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명성 같은 것들이 인기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 오늘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본선에서 누구랑 결국 싸워야 할지가 뭐 모든 주자들 사이에 고민거리일 텐데 최근 지지율이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약진을 했잖아요. 홍 후보가 뭐 약간 이강구도 아닌 이강구도처럼 이렇게 돼버렸고 이거 뭐 역선택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내심 누구를 응원하고 있나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우리 정치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데드크로스 말씀들이 많으신데 민주당에서도 데드크로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심 누군가를 좀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그 구도 홍준표, 유승민 대 윤석열, 최재형.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의 문제 제기.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 사항을 내비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뜯어 고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경기를 심판하는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정홍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캠프 측하고 교감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좀 만났다고 후보가 시인을 했고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했던 거죠,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을 전후해서 원로 정치인들을 순차로 쭉 찾아뵀습니다. 그 일환인 것이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선거관리를 맡으실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기자, 듣자 하니 뭐 누구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쪽이잖아요.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앞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두고서 이준석 대표와 다른 주자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까스로 지금 봉합을 한 사람이 여러 곳으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정홍원 카드였는데 지금 사퇴하라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근거가 윤석열 편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근거는 만났다던데 둘이 편먹었다던데 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게? 만난 건 팩트죠. 뭐 누가 뭐 만난 건 이미 그것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편 먹었다, 뭐 편을 들 것이다. 이건 약간 이제 유승민 후보 측의 추측이 아닌가 싶은데 근거가 없다는 거네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후보를 지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결국은 룰의 전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게 가장 핵심 이제 지금 누레 전쟁의 가장 키워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전 사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먼저 전 역선택 조항 자체를 넣느냐 빼느냐 앞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역선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역선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상대할 후보 중에서 가장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전재수 의원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본인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가장 약한 후보가 홍준표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홍준표가 낫다라고 믿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이 상대 후보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차기 후보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인 건지.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죠. 이게 정말 내 후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가장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역선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참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선택이 과연 그러면 정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역선택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안에서요.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과연 역선택이 얼마나 차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내가 지지한 A 후보를 위해서 가장 약한 B 후보를 선택했던 게 역선택이라면 만약에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빼겠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한 후보를 위해서 내가 민주당 지지층에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거 과연 존재하는지, 과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최재형 전 원장은 그러지 마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묘한 구도가 드러나는 건데 최재형 전 원장. 민주당 강성친문 지지자가 그토록 절박하냐. 유승민, 홍준표. 역선택의 지지율 올라가자 경선 이후 망각했다. 그들의 여론 조작이 놀아났다. 갑자기 황교안 캠프 측. 경선 룰은 선관위 정권이다. 정권 교체라는 절체 전면 과업 두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선거의 룰을 두고 야권 후보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 좀 치열한 양상인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아직 룰은 안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네. 이 후보는 확정된 룰대로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확정된 룰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아직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고요. 한 며칠 뭐 이것 때문에 좀 후보 간에 뭐 좀 시끄러운 좀 뭐 설전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준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안 넣는다. 이제 이게 좀 결론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찬반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정홍원 이제 위원장이 굉장히 사실 중립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떠한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뭐 물론 그건 진심은 아니겠지만 이제 선관 뭐 그 정도로 좀 이제 중립적으로 해달라 이러한 뭐 그 유승민 후보의 좀 메시지로 읽히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선관위 첫 회의를 했는데 선관위 회의에 들어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홍원 그 전 총리죠. 굉장히 꼼꼼하시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살라미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다 뭐 이미 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그러한 역선택 방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금명간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또 각 캠프의 의견도 또 취합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고 아마 뭐 만인을 다 만족시키는 결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좀 정홍원 위원장의 좀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 흔들지 말라. 당분간 좀 자제해달라는 전주혜 의원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 대권 주자들의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이 직접 나서서 상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오늘 한번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봉하마을을 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영선 전 장관과 이재명 후보의 이 함께하는 영상, 예고편 비슷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박영선 전 장관은 선택한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후보는요. 봉하마을을 찾는 일정을 선택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에 호소하기 위한 이낙연 후보 측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두 후보 간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데 불똥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변호사 비용 문제 이걸 두고 두 캠프 간의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의 병원이 걸린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 이게 무료 권료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재산의 증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소상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윤영찬 의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 행위,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자, 지금 윤영찬 의원, 이낙연 캠프 측의 윤영찬 의원의 문제 제기가 범죄 행위다라고 언급하며 맷돌 돌리려니 손잡이 없는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 윤영찬 의원 언행이 그렇다. 야, 이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윤영찬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범죄 행위다. 인간적 도의 반한다. 3억 원이 줄었다, 재산이. 그런데 재산이 늘었다면서 MB 변호사비 대납 생각나게 한다고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지금 범죄 행위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다. 이 지사를 변호사비 대납받는 MB로 비난한 적 없다. 법률가 출신 이 지사가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 비용이나 공개해라. 라고 재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건도 상당히 좀 살벌할 정도의 신경전인데 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 오늘 모셨으니까 직접 한번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영찬 의원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은 결국에 변호사비를 지불했는가 안 했는가에 그렇죠.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관보에 재산이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었다라고 한다든지 사실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식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범죄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 수십 명의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다 지급했습니까? 수십 명의 변호사들에게 전체에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그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들한테는 당연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그 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에 명확하게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급을 했고 그 변호사비 지급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이고 윤영찬 의원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도의에 반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맞아요? 어떤 맥락이에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시죠. 그때 당시에 그 성남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친구 윤영찬이다라고 선거운동에 많이 활용을 했던 과거가 있거든요. 윤영찬 의원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 경선 과정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 자, 지금 요 포스터죠. 네, 내 맞습니다. 친구 윤영찬.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과시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 경선 과정 중에서 굉장히 그 마타도어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 그 캠프 입장에서는 이것은 옳지 않다. 국민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냈다. 그리고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건 변론이 아니다라는 입장. 이거 마타도어 범죄 행위다. 라는 강한 반격의 입장 지금 들어봤고, 자, 그러면 이낙연 캠프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 예. 이름이 이재명이라 헷갈려. 제가 뭐 이낙연 캠프 측의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 이런 거죠. 물론 제가 볼 때도 이낙연 캠프에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어전 재산 공개에서 부동산 증가분을 빼고 나면 한 3억 원 정도가 현금 자산이 줄었죠. 그런 점에서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사적인 사생활의 질문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가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재판이었던 거죠. 도지사직이 걸린 굉장히 공적 재판이었던 겁니다. 공적 재판에서 과연 변론을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어떤 변론비가 지급됐느냐, 수임료가 지급됐느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질문인 거죠. 그걸 사적인 사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생활이라면 민변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인 재판이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수임료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정관예우로 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로. 그리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나왔지만 이수진 의원이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럼 나머지 변론에 참여한 사람은 50만 원을 줬나요? 굉장히 궁금증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만 준 건지 아니면 그 탄원서 같은 형태에 참여한 사람은 아예 안 준 건지 아니면 일부는 50만 원을 줬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공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굉장히 사적 감정이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그걸 제기했다고 해서 윤영찬 의원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중원구의 윤영찬 의원님께 연고도 없는 분이 왔는데 나와 같이 사진 찍은 거 선거운동을 했다. 이건 굉장히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사적 감정 대응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인간적 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다룬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자를 맡았던 이탄희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할 때가 있고 공적인 질문에서 공적인 답변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입장은 이낙연 캠프 측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취재해서 소개를 해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왜 공개를 못하느냐라는 반론이에요. 잠시 후에 또 전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고요. 참 이걸 바라보는 야당. 이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야당의 의견도 한번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와도 문제가 맞물렸고 전주의 의원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후보자에게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변론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제 송도환 이제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대법원 그 사건에서 공동 또 변호인으로 이름을 또 선임계를 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그런 활동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료 변론 자체가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 등 방지법에 이제 위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 금품 등 이제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금품 등을 지급을 하면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 금품 등이라는 거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료 변론이라는 건 변호사로서는 이것은 어떠한 그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료 변론을 한 그 후보자도 이제 부정청탁 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받은 이재명 지사도 그런 그 같은 이제 법 위반의 좀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후보자가 그 근무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10년간의 그 수입 내역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도 문제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그날 10년 동안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거 딱 2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러한 소송 관여가 아니라요. 법률 자문, 뭐 등기 자문, 법인 설립 자문 이런 아주 소소한 사건. 근데 이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사건은 다 100만 원 이상을 지금 받았단 말이죠. 혹시 그 그리고 후보자가 이 이름만 올렸다라고 한 사건에서도 돈을 받은 걸 확인하셨습니까? 수임료를? 수임료 이거 사건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봤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 그냥 이름만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제가 2번이나 그 송두환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읽었다는 거거든요. 상고 이유서 초안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탄원서 이름을 올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 올려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 하나 빌려준 게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서 한 2번 정도 만났고 또한 초안을 본인이 검토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검토를 하고 내용이 자기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참하는데 본인이 오케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한 이런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대선에서도 큰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전윤기 의원님,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아니 문제 없으면 왜 변호사비 공개 못하느냐. 그걸 보는 야당에서 이재명 올라오면 본선에서 문제 삼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사실 때가 되면은 당연히 공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 우리 변론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 쟁점에서는 사실 그 탄원서에 이름만 올리는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기는 한데 변호사가 변로에 참여하면서 재판에 나가서 그 공판에 개입하는 과정까지를 보고 이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지를 하는 의사표명을 위해서 이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변이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민변에 소속돼 있는 한 변호사가 참여를 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였던 거고요. 사실 여야 합의에서 청문회에서도 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잘 넘어갔다. 이 점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많은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여야의 충돌이 굉장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공적인 질문에 이 개인적인 감정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네거티브를 넘어선 그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는 이낙연 캠프에 대한 어떠한 네거티브도 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흑색 선전이 있었고 이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방이 흘러갈 필요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윤영찬 의원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 사진으로 선거운동하더니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는 제가 어릴 적 공장 생활했고 수십 년간 살아온 제2의 고향이지만 윤 의원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다. 윤 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제 재판 응원 집회 참석하고 저와 찍은 사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블로그에서 내 친구 윤영찬,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란 선거 때 활용했던 사진도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당선시켜줬더니 왜 이러냐? 그 뭐 배신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변에서 훌륭한 공익소송 많이 하는데 저 소송은 공익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잖아요. 공직자잖아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직자가 저런 식으로 그 돈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 되거든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저런 식으로 돈을 받거나 저런 식으로 무형의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 더군다나 여기엔 공직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동훈 전 대변인도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언론인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은요. 모든 걸 다 타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김앤장 같은 데는 시간당 1,000불짜리 변호사 수두룩하거든요. 1시간에 100만 원 넘는 변호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대법관들이 대법원 판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재판연구관들이 초안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잘 써가지고 올리면 대법관들이 그거 쭉 보시고 수정할 거 수정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건데 그 대법원 판결의 명의는 누가 쓴 것이 되느냐? 대법관님들이 쓰신 게 된다고요. 저 준비 서면 제가 보지 못했지만 상고 이유서 송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아무리 썼다고 해도 송두환이 쓴 거고 그 이름 때문에 그 도장값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갖다 주는 것인데 저 상고 이유서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500만 원도 싸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은 앞서서 이제 전윤기 의원님이 주셨으니까 그 질문보다는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이재명, 윤영찬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선거했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두 사람 사이는 괜찮은 겁니까? 예, 뭐 선거가 지나가면은 그 사이에 대해서 많은 관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결국에는 원팀으로 가서 우리가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 보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원팀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화해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런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작성한 문건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낙하산 인사가 90명만 다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낙하산 인사 90명, 이재명 보훈 인사 논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작성, 부정 채용 경기도 공공기관 자료, 성남 시절 산하기관에서 함께한 인물, 2017년 대선 캠프 활동한 인물, 뇌물수수 혐의 실형받은 경찰 간부 출신 인사, 낙하산 인사 명단 뭐 90여 명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노조 측은 공공기관의 진입장벽 낮춰 측근들에게 자리 나눠주기 수단으로 악용했다. 경기도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채용된 인사라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자, 이거 뭐 어떤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의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 자리가 임명권자가 경기도지사인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한 90명 정도 되는 자리에 그 관련된 사람들 캠프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식으로 성남시 출신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S라인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경기도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황교익 씨 후보 그분이었는데 그 정량 평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사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었었는데 요번에 황교익 그 후보자 관련해가지고는 그 규정이 그냥 다 없어지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한 것은 뭐냐면은 요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된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받았고 뭐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있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정량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고 그냥 뭐 경영 이념이 뭐 확실한 자, 뭐 개혁 의지가 확실한 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요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뭐 이 문제 어떻습니까? 이게 낙하산이냐 아니냐의 관건은 자질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내정이 됐느냐 아니면 누군가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무자격자가 들어왔느냐가 관건일 텐데 앞서 논란이 됐던 게 황교익 씨 논란도 있었고 뇌물 먹었던 경찰 간부가 내정된 것도 문제였었고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내정됐다가 스스로 이제 사퇴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노조의 주장이긴 한데 낙하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낙하산이냐 아니냐. 뭐 낙하산 인사가 다른 얘기로 하면 뭐 보훈 인사고 그걸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역관제죠. 근데
뭐 선거로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사회에서 역관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역관제를 아예 뭐 인사 원칙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를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관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어떤 공공조직에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조직에 사람을 임명할 때는 당연히 전문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논란이 된 인사들이 다 고문치사 가해자 그리고 뇌물 받은 경찰 등이 중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사를 공공기관에 수장으로 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엽관제냐 아니냐 낙하산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조직의 공공성에 대한 이재명 씨의 인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사 철학에 대한 문제다. 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낙하산이 90명이다 뭐 아니다. 90명이면 저는 오히려 딱 처음 듣는 순간 90명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이재명 씨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 전문성과 균형 감각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임명했느냐. 지금 그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노조가 작성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전윤기 의원님, 네. 이게 뭐 상대 후보나 상대 야당이 의혹 제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노조가 작성한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정무적인 공격이나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노조의 문제 제기일 텐데 맞는 겁니까? 이거 낙하산입니까? 사실 그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정치적 공격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 정치 공격이다. 그 노조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채용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밝혀왔던 것처럼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 명확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임사 검증에 대한 강화는 그 캠프나 경기도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뭐 인사에 관련돼서도 더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인사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지적인데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월권을 단행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민주정부가 드러나고 나서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같은 사람을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과도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집행하는 것,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철학과 비전과 방향성을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보온 인사다, 잘못된 인사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시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고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코더 인사니 뭐 어떤 인사니 뭐 보온 인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지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인사권이다. 그리고 엄정했던 어떤 채용이었다라는 이재명 캠프의 반론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많은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누가 뭐래 해도 경기도정은 만족도 1위라고 모든 지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1위. 네,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는 그 인사들이 예. 자신들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 네. 훌륭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정평가. 예, 맞습니다. 만족도 1위다. 센 거 들고 나왔는데 전재 의원님 1위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인사가 캠코더 인사다. 뭐 캠프, 그다음에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런데 뭐 이러한 그 공공 노조의 이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황교익 그 내정자 뭐 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고 또한 그 경기도 그 시장상권진흥원 그 상임이사 이제 이분이 지금 이 90명의 리스트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이런 경상원의 상임이사 그것도 뭐 그 내용 그 채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불공정 시비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람이 지금 이 90명의 명단에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제 이러한 인사가 좀 적정하게 행사가 됐느냐에 대한 당연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야당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 후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고 이러면 뭐 이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감사를 당연히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연가 사용 내용 이거를 경기도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 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독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연가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뭐 사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한 공인으로서의 영역이고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관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거부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렇게 뭐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연가 사용 내역을 좀 제출함으로써 정말 후보자로서의 경선 후보로서의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연가를 내지 않고 만약 경선 후보 이게 도정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도지사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떳떳하게 좀 검증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야당이 또 법사위 전재 의원님 의견 들어봤는데 그것만 한번 짧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 단위로 연차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시간 단위로 연차가 되냐? 낼 거죠? 네, 당연한 이야기 말씀을 예. 명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로서 내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을 할 것이고 저희는 협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밝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정표를 보면 모든 일정을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활용해서 전국을 내려가는데 이것이 마치 그 매일 그 주말에 내려갔던 그 영상들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매일 지방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주말만 활용한 거다. 예, 그러나 일정표를 보면 주말을 활용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의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가 사용 내용은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 없이 도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것들이 또 당사자들 모시니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네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인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당이 지금 강행하려 하는 언론중재법 결국 유엔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한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특별 서한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세계 인권 선언 및 자유인권 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 결국 여당이 강행하려 했었던 언론중재법 국내에서도 논란인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까지 우려를 제기한 거예요. 입장을 달라는 거죠. 정부가 60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회신해야 하는데 이로써 이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란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사실상의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앞서서 많은 국제단체들도 여당이 강행하려 했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도 여당 지도부, 특히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 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죠. 그러자 유엔 차원에서도 이럴 거야? 뭐 이런 차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비영리 이제 인권 단체들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먼저 진정을 냈죠 유엔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의 진정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엔도 대응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에게 정확한 답변을 달라, 공식 입장을 달라 이렇게 대응을 한 차원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국제기구에서 많이 우려들을 표명했었죠. 그런데 그때 민주당의 첫 대응이 그 국제기구들은 잘 몰라서 국내 사정을 몰라서 한 얘기다 이런 대응이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 국제사회와
여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도 아마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이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지금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 후퇴한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이게 여야의 대립 구도가 아니고 또 혹은 여당하고 뭐 보수 언론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여당과 국제사회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다는 점을 여당도 꼭 여권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언론법 강행 처리에 앞장섰었던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이고 판사 출신의 언론법 강행 처리 추진한 미디어투기 부위원장인데 결국 언론중재법 처리에 번번이 민주당이 최근 실패를 했는데 그러자 김승원 의원이 이런 SNS를 올립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고 입안이 얼었다. 박병석 의장,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박병석 의장에게 일단 호칭 생략합니다.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비꼬은 거죠. 역사에 남을 거다. GSGG. 자, 이 GSGG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한 영문 이니셜인데 이게 개 X라는 욕설이라는 해석과 비난이 쇄도합니다. 자, 그러자 김승원 의원이 SNS를 7차례 수정하는데 박병석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뉘앙스가 확 바뀌었죠. 그렇지만 가버너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GSGG가 공직자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에 약어다라는 해명조에 다소 좀 황당한 해명을 합니다. Government Services General G를 줄여서 표현했다. 국민의 일반 의지. 의지가 G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다소 옹색합니다. 궁색하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승원 의원은 박 의장에게 욕한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찾아가서 사과하고 혼났어요. 네. 근데 그 해명이요. GSGG. 김승원 의원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우리가 김 의원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뒤에 해명이 너무 옹색하고 구차해요. 저게 어떻게 GSGG가 Government Services General G. 그럼 그 G는 뭔데요? 그러니까 일단 GSGG 딱 봤을 때 저도 저게 영어로 쓰였지만 한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니 어떻게 정치 초년병이 한참 대선배 국회의장 하면은 모든 정치인들 중에 최고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대선배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저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자꾸 바뀌잖아요. 처음에 지가 가버너라고 했다가 가버먼트가 됐는데 가버너가 뭐냐면 총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총독이 가버너고 그게 이제 현대 와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게 주지사로 됐을 뿐인데 아마 그걸 이식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버너를 그 가버먼트로 바꾼 것 같고 제네럴 G, 일반 의지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제네럴 G가 아니고 제네럴 W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의지가 제너럴 윌이고 원래 일반 의지라는 말은 루소가 쓴 말인데 불어로는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해가지고 볼롱테 제네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G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또 옹색하니까 G가 뭘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만든 게 제네럴 굿, 공공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처음에 GSGG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렇게 말이 바뀌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죄송하다 그냥 욱하는 마음에 대선배님께 실수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반성한다 했으면 끝날 것을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일이 더 커지면서 어쨌든 본인이 이게 역사에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 그 한 줄이 그 김승원 의원의 개인사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옹색하고 구차하다는 조금 전에 제 표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제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말도 천박하고 비겁하다. 제너럴 G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니 나까지 부끄럽다.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은 김성원 의원에게 엄중 주의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끝말잇기도 아니고 GSGG의 뜻이 욕설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김성원 의원 측에서 좀 수차례 GSGG에 대한 해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최종 해석은
Government Services General Good이 됐는데 그럴듯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박병석 감사합니다. GSGG 이게 잘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했었던 말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아니죠. 박병석 그냥 호칭도 빼버린 상태에서 조롱하는 쪽으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설 논란으로 번졌던 건데 하여튼 본인이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GSGG가 뜻은 되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진짜 저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거죠. 이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왜 윤호중 사무총장이 결국 박병석 의장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사무총 원내대표가 또 가서 김승원 의원한테 사과하라 요구를 하고 다시 결국 가서 본인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저 변명 자체가 굉장히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SGG가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가버먼트 서비스 굿 제너럴 굿이길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면 저게 뭐 일기장에 쓴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잣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국민이 보는 SNS에 그것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여기 지금 전재현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라는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저런 저급한 욕설을 모든 국민이 보라고 썼다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그건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고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진짜 김승원 의원이 얘기했던 GSGG가 그 뜻이기를 바랍니다. 예. 김승원 의원은 욕설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논란이 이렇고 사실은 자당의 정치 대선배가 국회의장을 했으면 자당 출신이 아니더라도 의장님이라고 호칭은 해야 되는데 박병석 그 친구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전재 의원님. 네. 이제 박병석 의장님 굉장히 품격을 중요시하세요. 네, 그래서 뭐 사석에서 이제 뵈면 뭐 정치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가장 강조하시는 게 이제 품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품격의 정치를 굉장히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김승원 의원이. 그리고 저는 김승원 의원이 굉장히 그날 뭐 굉장히 정말 속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체위에서도 이제 소위에도 참여를 하고 전체회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중재법, 국민의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언론재갈법이 법사위에 또 상정이 됐을 때도 사보임을 해서 또 그날 법사위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지금 뭐 문체위 법사위 통과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상정을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이제 속상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금도를 넘은 것이죠. 이것은 이게 화가 나도 이게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 발언은 본인이 또 지웠잖아요. GSGG라는 거를 뭐 떳떳했으면 지울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7차례 수정한 것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 변명에 오히려 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아닌가. 오히려 7차례 수정하고 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그것이 과연 그게 정직한 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더 정말 그 공인으로서 뭐 금승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뭐 이것은 좋은 좀 시금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사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의장께 사과했습니다. 의장님은 혹시 말씀 따로 있으셨나요? 실망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더 잘하라는 격려도 해주시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마지막 G는 오타였다는 건가요? 예? 오타였던 거예요? 네. 원래 제너럴 굿이라고 네. 공동선을 위해서 제너럴 봉사하자. 굿이요? 네. 중의적인 게 다죠. 거버너 서브 제너럴 굿. 거버너 서브 제너럴 굿. 그런가 하면 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었던 김승원 의원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원인데요.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사퇴서도 안 내고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 의장님한테 안건을 올려달라는 아마 그 요청도 강력하게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표를 안 냈다, 사퇴 쇼다라고 김승원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윤희숙 의원은 이미 사표도 냈고 사퇴하겠다고 재차 의견을 밝힌 터여 김승원 의원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숙, 이쯤 되면 여당 의원이나 TBS나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정작 본인들이 언론 환경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언론 재갈법 홍위병 노릇, 세상이 온통 블랙코미디다. 이 비판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의 해명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 안 냈다는 게 아니라 냈다는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만한테 전화 드리든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익서를 안 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25일 날 내셨더라고요. 전현기 의원님,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사퇴쇼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퇴를 하면서도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보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막 여당 의원한테 뭐 사퇴를 하라든지 이런 화를 내고 있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표현을 쓰시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진짜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뭐 25일 날 사퇴서를 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 그 본회의에는 야당의 많은 수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8월 30일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거기에도 보면 윤희숙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퇴서는 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사퇴를 하면서 쌓여있던 의혹들과 그 진실들을 조금 어느 정도 묻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 필요한 수정안 이런 뭐 공동 발의 참여에 의해서는 오히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조금 더 후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가짜 사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막자라는 취지인데 그걸 강행했던 의원이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참여했던 문채의원입니다. 저도 문채의원으로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내용보다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받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나 악의적으로 조작했던 기사에 대해서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라는 취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권력관계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 와 자신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언론 재갈법의 홍위병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오히려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전현기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죠. 전자발찌까지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법무부 직원들과 경찰은 왜 이걸 진작 막지 못했을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영장 집사에 들어갈 때 욕설을 하고 마이크에 발기질까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전자발찌는 왜 모두가 덕감이 하지만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피자들은 죄송하지.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좀 황당한데 사회가 뭐 같다, 난 당연히 반성 안 한다라고 하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지금 발길질, 이게 취재진을 향한 발길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어떤 발길질처럼 느꼈는데 자, 이거 강력계 형사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모습? 이 강 씨가 보호감호 가출세 이후에 화장품 반문 판매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도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제 활동도 하고 국가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 등이 결코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돈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에 1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난 다음 27일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29일 2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자수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던 26일 범행 전까지는 이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데 26일 1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살인범죄까지 저지른다. 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신은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당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발길질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반성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아서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라는 언급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항변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해코지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자백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는 무차별 살인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쇄살인이 2차 범행부터는 시작되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연쇄살인이다.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범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차 살인부터는 계획적 살인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적어도 연쇄살인이라고 충분히 평가하고 그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다 보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가 보기엔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는 거고 너무 섬뜩한 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포자기 상태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코지를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버렸다면 나도 사회에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것이다. 그 응징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 때는 이 강 씨가 수용생활 동료에 따르면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용생활 중에도 교도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소송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도. 자수를 할 때는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내 행적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빠져나가고 자숙 사유까지 더해진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수를 하고 수사를 받아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사회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아쉽다. 더 해코지를 하고 들어올 걸. 이러한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죽여야 된다는 의지인데 이런 사람을 자 박선 변호사님 이제 뭐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까지 하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뭘로 지금 기소를 해야 되고 얼마 정도의 좀 처벌을 해야 됩니까? 지금 왜냐면 그냥 풀어줬다가는 누구 또 죽일 판이에요. 1차 살인과 2차 살인이 있습니다. 둘 다 살인죄인데 1차 살인의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 피해자의 경우에는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 금품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강도살인죄입니다. 예? 강도살인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이미 15년 복역을 한 상태에서 이종의 범죄이지만 2차례 살인에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 중이에요, 박선 변호사님이. 무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강력계 형사고 검찰이다. 그러면은 이건 구형을 무기징역할 거다. 구형은 검찰은 사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형이다. 예,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의 판사님, 지금 네. 사형 구형했어요. 전주의 판사라면 어떤 형 선고할 것입니까? 저는 제가 재판장이면 사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형 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또 살인을 했고 또한 그 살인에 이른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죄질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재판부로서는 아마 사형을 아마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섬뜩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처와 아들을 찾아다녔다. 지금 이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가 좀 의문스러워요. 범행 전 전처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
송파구 관계자 아들을 찾았는데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아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송파구 강 씨가 출소한 상태였던 20대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은 거로 들었다. 지금은 이혼한 걸로 나왔다. 전처를 찾기 위해 처형 동서 만나러 충청도 방문, 다툼과 폭행, 신고 접수됐지만 합의에 정식건이 안 됐었다. 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 박성회 변호사님,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전처를 왜 찾았을까? 아들을 왜 찾았을까? 이게 좀 섬뜩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오랜 시간 복역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오랫동안 전처와 아들을 못 봤으니까, 특히는 아들을 못 본 상황이다 보니까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찾아 나서게 된 것인데, 이 범행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지르다 보니 또 자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가족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동서 등과 마찰도 벌어집니다. 서로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신고도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합의를 함으로써 범죄로 이어지지, 즉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이 상황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강 씨의 전후 행적, 특히나 그 이후의 행적에 비춰보면 이러한 전처 아들 찾기도 상당히 섬뜩한 인상을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성범죄자가 지금 열흘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 전자발찌 훼손 잠적 열흘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차량은 발견됐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흥 관련 경찰 관계자 이야기야. 마을 주민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소주도 5개하고 에너지바 몇 개? 5개인가 6개. 영양제 이런 거 좀 띠마티에서 구입을 했더라고. 산에 은신에 있던가, 산을 나와서 뭐 광주나 서울 경기 어디로 도주를 했던가. 수색은 지금 이제 드론을 지금 띄우고. 얼른 잡혔으면 좋겠지요. 다른 마을에는 막 동네 주민들이 야 언니 아저씨 분들이 예란이 좋으시 올라가라. 생각 안 나고 하다가 그냥 자고기도 하고 그냥 그러죠. 자, 얼른 잡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핫2 지금 공개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이 압수수색 받았는데 이유가 뭘지 들어보겠고요. 탈레반의 축포 속에 미군이 완전히 철군을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의 마침표 때 뒷맛은 씁쓸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과도한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청을 7시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시장의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토론회 발언 때문이라는데 파이시티 사업 재직 시절 사건 아니다. 당시 뭐 양재동의 복합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특혜비리 의혹이 일었던 건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허위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재직 중에 진행됐었다라고 고발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당시 토론회 때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파이시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시장의 어떤 그 허가 없이는 인허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걸 두고 지금 오 시장 측과 서울시 측에서는 이거 과잉 수사,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7시간까지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일 일이냐는 것이죠. 오 시장, 과거 기원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 있었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다.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해 진행 중인 고발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최근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점검, 이에 대응한 망신주기용 수사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네. 요 정도의 사안이 서울시청을 7시간 정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일입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전례가 저는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렇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업무가 서울시 업무다 보니까 이 경찰이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시 서울시장에게 어떠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보고 관련 문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단순 기억 불분명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방선거가 4월 5일에 이루어졌으니 10월 초까지는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전달받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조기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요건으로 압수수색까지 했었던 건 기억이 없다, 이례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과잉 수사죠. 왜냐면은 뭐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간, 뭐 그다음에 또 고발 사실의 내용 뭐 이런 것을 다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이런 사건이나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이제 이러한 그 발언의 허위성, 뭐 그 파인시티 인허가가 언제 일어났는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여기 혹시 이제 오 시장이 뭐 좀 어떠한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수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건. 예, 왜냐하면은 뭐 인허가 시점이야 당연히 이거는 언론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 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한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불분명한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한 이야기를 대대적인 7시간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그 시점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 이루어진 과정에서 또다시 수사를 하는 거죠. 또 오 시장이 어떠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저희는 강하게 떨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점에서는 과잉 수사라는 이러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현경 의원님? 예, 그 오세훈 그때 시장이 후보 시절에 말을 했던 거 단순히 그 발언 때문에 이 압수수색이 일어났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의 핵심 참모인 강모 씨 그때 당시에 시장의 비서실장, 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이 파이시트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고 수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던 사안입니다. 이런 그 서울시정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선거 과정 중에 나는 모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경찰이 그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는 저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보면 이거 서울시에서 열린 시정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공개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시장님 보고 결과라고 해가지고 파이시티 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당시에 시장님 발언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 보고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내용 이 부분을 행정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자기가 관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파이시티 건이 들어갈 때 본인이 보고를 직접 받았고 본인이 질문했던 점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에 시장님 의견이 반영된 문건이 이렇게 그 서울시에 나와 있는 시정 홍보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서울시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뭐 별건의 수사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성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야의 대립되는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핫투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년 아프간 전쟁의 마침표, 뒷맛은 씁쓸하죠. 미국의 마지막 아프간 철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탈레반은 지금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축포 영상도 준비가 됐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탈레반은 지금 미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다라고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미군이 떠난 이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탈레반의 공포 정치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기야 미군의 최정예 무기인 블랙호크가 탈레반의 손에 떨어졌다라는 보도 드렸는데 그 블랙호크에 사람을 매달고 나는 영상 이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영상인데요.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한 사람을
블랙호크에 매달고 나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끔찍한 상황 걱정돼요. 그렇죠. 일단 미군은 완전 철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프간에 미군이 한 200명쯤 남아 있다고 그러고 또 아프간 국민 중에서 미군에 협조했던 조력자들도 한 6만 명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탈레반이 그들에 대한 어떤 보복 내지 여러 가지 강권 통치를 계속 해올 텐데 계속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초록색 화면, 야간 투시 장비를 보는 화면이죠. 저 화면이 뭐냐면 마지막 철수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수사단장이 그러니까 투스타죠. 그러니까 아프간의 최고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군의 그런 이제 금원이 있는 거죠. 지휘관이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그런 이제 금원이 있는 건데 그걸 실천한 거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미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전쟁이죠. 20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그야말로 뭐 2,000조가 넘는 그런 금액을 쓰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오는 지금 그런 장면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글쎄 앞으로 이 아프간에서 벌어질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통제 가능할지 굉장히 큰 우려 속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소 황당한 장면도 나왔는데 아프간의 한 앵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탈레반들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به نام خدا و عرض سلام و درود بر شما بیننده های شبکه جهانی افغانستان به ویژه برنامه پرداز باز هم شما را خوش آمدید میگویم. میرویس حیدری حق دوست هستم شما را دعوت میکنم تا پایان این برنامه با ما همراه باشید. های شبکه جهانی افغانستان به ویژه برنامه پرداز باز هم شما را خوش آمدید میگویم. 저렇게 총 들고 노려보고 있는데 박성 변호사님, 이렇게 총 들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황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 발언 현장에서 무엇보다 앵커가 너무 두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앵커가 무서워 보여 너무. 자신이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재탈취하고 난 다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언론의 독립,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뉴스 앵커 뒷자리에서 총을 소지한 채 서 있는 모습, 그동안의 공헌이 앞으로 지켜질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아프간의 사회 행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3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언론의 자유는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